기자대담,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고, 문제는 무엇일까? 지난 17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의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이날 사고의 현장의 공사를 바로 아파트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즉 현산이 맡았던 겁니다. 그런데 현산이 시공한 건물 중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학동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서 사상자 17명을 낸 이른바 학동 참사의 시공사 또한 현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6일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에 맞아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왜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기자대담에선 공사 현장에서의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와 그 문제점을 세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봄날의 기자대담, 오늘은 박상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대담의 주제로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고의 문제점을 가져오셨네요.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는 정말 기사로 꾸준히 접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 17일엔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 사고의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의 관계자가 구속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광주지법 박민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장 소장 A씨와 건축 품질 담당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럼 우선 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사고는 지난달 1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23층과 24층 건물 일부가 무너진 겁니다. 이 사고로 인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런데 왜 건물이 무너진 건가요? 건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전문가들은 당시 붕괴된 건물의 아래층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위층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강도가 약한 외벽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대형 거푸집과 함께 붕괴했을 가능성이 크단 거죠.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타설을 진행했다.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려 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장 인근 주민에 따르면 눈과 비가 올 때도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공을 담당한 현산의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철거 현장의 사고도 시공이 현산이 맡았다고 하죠. 네, 작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사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진 사건이죠.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른바 학동참사라고도 불리죠. 그럼 불과 7개월 만에 또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사는 건설 현장에서의 대형 사고를 반복해서 낸 겁니다. 그런데 학동 참사에서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왜 다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 거죠? 사실 학동참사 당시 현산이 위반 혐의는 총 2건이었는데 이 두 혐의 모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니 그 이유가 뭔가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학동참사는 건물이 철거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렇죠. 이에 국토부조사위는 부실 시공으로 판단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했으나 철거가 시공 개념에 포함돼야 부실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철거가 시공 개념에 포함되는지가 모호하단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부실 시공이 사실로 드러나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건설사 측에서 이에 반박하는 가처분 소송을 내린다면 긴 재판 기간 동안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죠. 따져봐야 할 쟁점이 많네요. 그럼 현재 현산에 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현산이 시공한 대규모 건설 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시행했습니다. 감독이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감독 결과 현장에서 총 63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그중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떨어짐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난간, 작업 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261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정말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거네요.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앞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현산이는 건설 현장 사고 이후인 지난 16일,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또 다른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16일 인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40대 중국인 A씨가 떨어지는 철근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가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사고의 원인은 밝혀졌나요? 또 안전수칙을 위반한 건가요? 경찰과 노동당국이 건설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나 박선유 민주노총 안전본부 조직국장은 기본적인 안전규정만 지켰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규정이요?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망한 노동자 A씨는 거푸집을 지지하는 철근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위에서 떨어지는 철근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형의 사고는 낙하물 방지막을 설치하고 위험 작업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을 출입 통제하는 등 기본적인 규정만 지켰어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낙하물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규정만 지키면 발생하지 않는 후진국형 재해로 꼽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현재 건설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사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한편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법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산업재해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이 법안이 겉으로 보기엔 강력한 산업재해의 해결 방법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장비 확충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정면이 눈에 띄는 곳들만 일부 개선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퉁이나 측면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위험 요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군요. 아직 법안 시행 초기인 만큼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상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패닉의 희망의 마지막 조각 듣고 와서 기자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접시에 메말라버려 파리가 앉힌 희망의 조각 넌 비비고 취한 듯이 다가가 창문 밖에 던지려다가 높은 빌딩 속 끝에 매달려 이 노래 불러 왜 난 여기에 왜 난 어디에 작은 몸을 기대 쉴 곳 하나 없을까 꿈은 외롭고 맘은 붐비고
놀이터의 아이들 소리 자장가처럼 나를 조를 때 이 노래 불러 왜 난 여기에 왜 난 어디에 작은 몸을 기대줄 곳 하나 없을까 꿈은 외롭고 마음은 붐비고 내 피 속엔 무지개가 흐르나봐 달아나고파 날아가고파 이제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고파 내 몸 안아줄 저 허공의 끝에 또 하나의 삶이 기다릴 것 같아 내 길을 비켜줘 이제는 울기도 싫어 내게는 용기도 없어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의 조각을 고이고이 나의 품에 안은 채워 작년 학동 참사에서부터 이번 광주 붕괴 사고까지 왜 비슷한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지난번의 참사가 아무런 교훈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절망감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안전 강화를 위한 진정한 조치의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시행과 함께 기업들은 스스로 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자대담,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고, 문제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김산, 그리고 담당의 이송아, 박상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캠퍼스 신호등. 횡령,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해 가진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 학교에선 이 횡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호텔관광대학과 음악대학 피아노과에서 공금 횡령 논란이 크게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지난 14일 우리 학교 호텔관광대학 학생의 소셜미디어에 호텔관광대학 전 부학생회장의 자취회비 횡령에 대한 사과문과 현 학생회의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엔 음악대학 피아노과의 전 학생회장이 학생회비를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또 하나의 횡령 행위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경영대학 보궐선거 후보의 동아리비 횡령인데요. 오늘 캠퍼스 신호등에선 경영대 보궐선거 후보의 동아리비 횡령 논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우리 학교 익명 게시판에 학생의 선거 후보자의 횡령이란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이번 경영대학 보궐선거 후보 중 한 명이 동아리비 회비를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하고 다시 메꾸는 횡령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익명 게시판에서 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후보들에게 횡령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고 후보자의 동아리비 횡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공금 횡령이 민감한 문제인 만큼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경영대 선거관리위원회는 횡령 내역에 대한 자료를 통해 해당 후보가 동아리 회비를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횡령 행위가 밝혀진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해당 선거본부의 입후보자 등록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횡령 당사자는 공금이 보관되는 카드를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한 점 사죄드린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입니다. 곧 이번 횡령 문제와 관련해 경영운영위원회가 소집되는데요. 경영운영위원회에서 공금 횡령 방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자치회비, 동아리비와 같은 공금은 학생 자치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소중한 돈인 만큼 그 관리가 철저해야만 합니다. 논란이 된 단과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자치단체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투명한 자금 운용을 위해 힘써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 학교가 학생자치단체의 공금 횡령 사건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횡령 문제의 반복은 결국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신뢰도와 관심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횡령 논란, 학생자치단체들은 자금 운용과 관련한 회칙, 감사 규정 등을 더 명확하게 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겠습니다. 캠퍼스 신호등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김산, 그리고 진행에 이송하였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문화기획 강철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 두 개의 물살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자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냉랭한 기운이 감도고 있는데요. 시작은 윤석열 당선자가 계획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었습니다. 애초 계획은 광화문이었지만 당선자가 최종 결정한 이전지는 용산이었죠. 이에 청와대는 안보 공백과 혼란을 이유로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외에도 전 대통령 사면, 한국은행 총재 임명 등 당선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수많은 이슈에 대해 두 물살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집주인과 기존 집주인이 벌이는 치열한 정치 싸움.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오늘 문화기획에선 신구 권력 다툼을 긴장감 있게 다룬 영화 강철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집주인 새로 오셨다고 긴장했나봐. 아직 내가 이 집 주인인데. 영화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처럼 대통령 선거 직후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사살하려 북한군이 우리나라로 내려와 우리의 미사일을 북에 발사한 초유의 상황. 북한은 선전포고를 감행하고 미국 또한 이 상황에 개입해 36시간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하죠. 중대한 결정에 놓인 현직 대통령 그리고 당선자. 보수 정권의 대통령은 핵을 발사하고 이 기회에 통일의 가능성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옆에 있던 진보 정권의 당선자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죠. 하지만 상황은 두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았고 전면전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영화는 대통령과 당선자의 의견 차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갈등이 가장 큰 축으로 차지하고 있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뚜렷한 안보관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진영이 옳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매우 중립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두 진영의 갈등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 영화의 메시지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비록 지금 북한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부동산, 외교, 페미니즘 등 각종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생각하면 국민들 마음속은 전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영화는 신고 권력 다툼을 긴장감 있게 그려내지만 우월하고 존경심 가득한 시선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대신 각자의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의 한계와 두 개로 나뉘어지지 않는 정치 현상의 복잡성을 제공합니다. 정치 세력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결국엔 모두의 생각이 모인 하나의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갈래로 나뉜 현재의 우리의 정치도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의 물결과 새로운 물결, 어느 쪽도 그 자체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닌 국민과 미래를 향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문화기획,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김산, 그리고 담당의 이송아였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안녕하세요. 3월 넷째 주 주간 스포츠를 함께할 이송아입니다. 그동안 스포츠계에서 들려온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란 언론이 한국 축구대표팀과 손흥민을 극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달 22일 뉴스통신사 아이스나는 한국이 이미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시켰다며 2002년엔 4위에 오르는 등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축구대표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을 아시아의 호랑이에 비유하며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도 16강 진출을 목표로 삼고 경쟁할 만하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박지성 선수를 한국 축구 역사에 남을 위대한 선수라 추억하고 손흥민 선수를 유럽 축구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최근 수년 동안 아시아 최고의 선수였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이란은 2012년 이후 한국과 A매치 7경기에서 4승 3무로 패배한 적이 없으며 5차례 월드컵 최종 예선에선 3승 2무, 평가전 2경기에선 1승 1무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한국과 이란은 이번 달 24일 상암구장에서 오후 8시부터 맞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승강제를 도입한 대학 축구 유리그가 이번 달 18일 개막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시즌부터 경기력 격차로 인한 선수들의 동기부여 저하를 막기 위해 출전팀을 1, 2부로 나누고 승강제를 도입했습니다. 출전팀은 1부엔 36팀, 2부엔 51팀으로 편성됐습니다. 1부는 다시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이번 달 18일 경기가 열렸고 2부는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이번 달 25일 개막합니다. 18일 용인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개막전에선 연세대가 용인대를 상대로 2대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강제에 따라 1부 리그 하위 6팀이 내년에 2부로 강등되고 2부 리그 상위 6팀은 1부로 승격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는 당국대, 아주대와 함께 1부 2권역에 포진했습니다. 경기는 11월 초까지 치러집니다. 마지막은 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에서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달 18일부터 시행된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은 대학운동부 육성 지원과 대학 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전국 대학운동부를 운영하는 대학에 훈련비, 용품비, 대회 출전비 등을 지원하며 사전 대학운동부 운영평가에 따라 대학별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대학운동부 평가지표는 자체시설 및 인프라, 학생선수 운영관리 및 지원, 학생선수 지도자 확보 및 역량, 대학운동부 사회적 협력 등 5개 영역 22개 평가지표와 61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엔 학교폭력 및 인권 관련 사항을 신규 추가 사항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평가자료의 업무 포탈 입력 마감은 4월 8일까지며 이후 정량, 정성, 실사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주간 스포츠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